네, 정치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김현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현장 중심의 직접 소통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이죠. 광화문에서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오겹살 회식을 하기도 했는데 과로로 쓰러진 응급실에 갔던 대통령실 직원과 최근 업무가 많았던 대통령실 직원들 함께했다면서요? 네네네. 사실 그 인수위 없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에서 인수인계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었잖아요. 오히려 그 파견된 부처 공무원들 다 그 복귀시키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필기도구라든지 PC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업무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정말 네. 힘들게 야근을 거의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과로로 쓰러진 것인데 이러한 직원들을 위로하면서 직원들과 이렇게 소탈하게 그 격의 없이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서민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아울러서 이제 직원들 위로하는 겸해서 작년에 이제 자영업자의 폐업자 수가 100만을 넘었잖아요. 네. 내수의 소비 진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국민 그 메시지도 좀 전달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현상 같습니다. 홍윤희 소장님, 이번 회식은 대통령실 직원들 격려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방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더 중요한 행사 취지는 소비 진작과 골목 상권 살리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둔 이 같은 현장 행보,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국민들은 아마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한 5년도 민생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부분이 좀 부족했고 윤석열 정부 또 3년 동안 그랬죠. 그렇게 보면은 이전 정부 한 8년 동안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두고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역 공목 상권을 살리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비칠 것이고 민심에 있어서도 일단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는 여론상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것이 선순환 효과를 일으켜서 이후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더 지속적인 그 영향을 미치겠는데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미국에 급파됐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북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전쟁 이유 없이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장 뭐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NPT 탈퇴 이후에 그 경제 제재를 갖다가 또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이제 미국 측하고의 관계도 유화책을 가지지만은 이제 네. 전통적인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이제 동맹적 그런 뭐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동북아 특히 안보 질서가 상당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관계는 더욱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 관계는 원칙적으로 중요하게 유지하면서 그동안 일본 부분을 또 과거에 오랜 또 뭐 그런 이념 논쟁으로 가버리면은 네. 어렵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그나마 외교 안보 분야 중에서 그래도 한일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또 한일 스텔 외교를 또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한 부분은 그건 뭐 괜찮은 평가인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가감없이 수용하고 그 관계를 유지한 것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한미일 협력 관계를 이제 돈독히 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안보 지행을 갖다가 어떻게 특히 미국하고 또 전시작전권 이거 지금 현재 이양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특히 트럼프는 이게 이제 간세 전쟁뿐만 아니라 통상 그러니까 또 우리 한미 주둔군 이 비용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특히 기고한 지 하루 만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한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실용적으로 남북 관계도 실용적으로 가는데 그 남북 관계의 실용적 의미를 북한이 얼마나 거기에 하답하고 또 약속을 지켜낼지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김현정 의원님, 이 자리에서요 대미 관세 협상의 대응 전략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근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쁘다, 사실상 통상 마찰의 책임을 동맹국에 돌렸는데요. 우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일단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사실 한미는 전통적인 경제와 안보의 그 동맹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세 문제를 갖다가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리고 또 한미 간의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 대상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100억 달러 이상 증액 요청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은 트럼프의 의도가, 저는 그 미국의 관세의 통상 압력을 통해서 미국의 그런 자국 우선주의 관철을 위한 그 전략적 레버리지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장점으로 갖고 있는 조선이나 반도체 등을 지렛대를 삼아서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협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익 중심의 협상 태도가 반드시 견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국 우선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어떤 동맹국들에 대한 태도는 자칫 소탐 대실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현 수장님,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활용한 공개 업무 지시가 화제가 됐습니다.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경주 에이펙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 사항을 잘 챙겨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김 총리는 20여 분 뒤에 곧바로 경주 현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런 SNS를 통한 구체적인 공개 업무 지시 색다른 모습인데요. 여론의 반응은 어떤가요? 매우 신선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최고 권력자들 간의 소통 방식이라서요. 여론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지금 자리매김하려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지난 정권을 좀 반면교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되게 폐쇄적이었거든요. 반면에 이재명 정부는 상당히 개방적인 정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하이브리드 방식의 소통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을 혼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방식이라고 하면 그 두 번이나 있었던 그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인데요. 이거는 뭐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SNS를 활용한 이 소통 방식은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소통 방식을 제대로 이제 혼합을 해서 국민들하고 이렇게 직접 하는 소통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두 분 간의 소통 방식. 국민들은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주 뭐 다음번에 발표될 조사에서는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조갑재 전 월간조사 편집장 또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와의 식사하는 등 보수 논객들도 만났습니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언론인과 접촉면을 넓히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 대통령으로 보면은 지극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대통령이 이제 생각이 다른 반대 진영 인사들과의 소통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특히 전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단절이 심했던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귀를 열고서 다른 진영,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소통하고 특히 이분들이 언론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언론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네. 이왕에 이렇게
언론인들을 만났는데 보수 언론인뿐만 아니고 정치인 더 나아가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어떤 이 접촉면을 더 넓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취임 37일 만에 장관직 인선을 마친 건데요. 인사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크게는 안정 통합 실용의 그런 뭐 실용적 인사로서 상당히 이제 뭐 국민들에게는 뭐 안정적인 그런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다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 또 방침을 명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 친정집인 민주당 현역 의원들 8명을 발탁해가지고 주로 이 8명이 발탁된 그런 부처 같은 경우는 특히 통일 외교 안보 그러니까 또 검찰 또 네. 치안 뭐 이런 사회 분야 또 정치 분야 다 중요한 부처는 또 이제 국정 장악력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역 의원들 특히 이제 다선 의원들을 많이 발탁함으로써 네. 상당히 국정 장악력뿐만 아니라 또 안정감도 이제 또 청문회 과정에서도 큰 무리 없이 뭐 이렇게 또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또 심지어 전임 뭐 정부의 또 장관들도 또 이렇게 연임을 또 함으로써 또 이렇게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그런 인사는 메시지니까요. 뭐 그런 좋은 의미 이미지를 또 남긴 것도 사실이지만은 네. 오늘 차관급 인사 이렇게 또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 사건의 그 핵심 변호사인 조은철 변호사를 갖다 법제처장으로 임명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상당히 또 자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뭐 자신을 또 보필해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온성 인사도 또 빠뜨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당히 또 전략성을 또 추구하는 그런 인사는 또 그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뭐 상당히 뭐 이런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많은 국정은 아니지만은 지방 정부를 운영한 그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뭐 실용적 인사가 됐다고 뭐 그런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에 나섰는데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 상황실장을 맡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 첫 정무수석 임명장을 받은 지 한 달여 돼가는데요. 동분서주, 종횡무진 이런 표현이 따릅니다. 네. 바삐 움직이시던데요. 정무수석 맡아보니 어떠신가요? 글쎄, 정무 수석이 하는 일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하게 다 하게 되니까 네. 뭐 의원할 때보다 한 3배 정도 바빠서 굉장히 이게 일이 많구나. 그리고 또 특히 초반이라 더 일이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힘들어. 네. 이번 주부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합니다. 네네. 우 수석께서는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 상황실장이신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지금 뭐 국민의힘은 벼르고 있던데요. 어떻게 네.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요? 아니 뭐 원래 야당은 항상 아주 날카로운 그런 이제 검증의 칼을 벼르게 돼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청문회장에서 나온 야당 의원님들의 말씀도 경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현재 저희 목표는 가능한 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다 잘 안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또 여론이 또 어떤가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네.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반응들 이것들 잘 점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에 대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던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지금 내각을 구성하면서 내년 선거를 의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 분야에서 가장 일을 잘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그렇게 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전제로 장차관 인사를 했다. 이거는 좀 지나친 규정인 것 같습니다. 네.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네네. 민주당은 공직윤리와 공직 역량으로 나눠 비공개, 공개로 분리분영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 문제는 사실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인사청문회를 좀 개정하자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당이 돼서 입장을 바꾼 건 아니고 야당을 하면서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식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됐었습니다만 이제 미국식으로 직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개적으로 하되 네. 도덕성에 관한 그 검증은 비공개로 해서 혹시 도덕적인 시비가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억측이나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비화돼서 본인들이 해명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면 그건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좀 신중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6일 첫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고위 당정 협의회 정례화 얘기가 나왔고 당정 관계 지금 원활히 잘 소통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위 당정은 이제 국무총리가 주재하면서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또 정부 측의 뭐 여러 가지 그 국무조정실장 또 당 대표 이렇게 모여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것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또 수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여권의 협의 시스템은 잘 갖춰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류 회동도 정례화되기 때문에 여권 내의 소통 시스템은 이제 컨트롤 타워는 잘 완비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만났고 교섭단체 대표들, 비교섭단체 대표들과 차례로 만남을 이어가는 등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할 계획도 있는지요? 근데 과거에도 뭐 정례화라고 했지만 사실 그 정례화가 잘 안 됐거든요.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정당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하시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마 각 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또 그때 또 다른 대화 채널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네.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만나겠다. 그 대화를 자주 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 비해서는 아마 정당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굉장히 수시로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다가가려 해도 야당은 뭐 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무수석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네. 얼마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에 참석했고 비명계인 초일회와 우수석해서 만찬도 했습니다. 네. 예, 누구든 소통하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라는 대통령의 국민통합 원칙의 일환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처음 정무수석에 지명할 때도 첫 번째 당부사항이 네. 야당과도 대화가 될 수 있는 정무수석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여당이 워낙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가끔 소외될 그런 의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좀 촘촘하게 대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14개 국가의 특사단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네. 조만간 명단 발표할 것이라고 하던데 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특사단 명단이 확정이 됐는지 또 이번 특사단의 배경도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번 특사단은 사실 각 국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화됐고 앞으로 당사자 국가 우호 협력을 이제 잘 더 증진해 가자 이런 정도의 대화를 하러 가는 사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비중을 높이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국민들이 워낙 관심이 높으셔서요. 네. 주요국 특사는 지금 각 국가 그 여러 가지 고위급 면담을 추진 중이어서 아직은 공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에 출발할 각국 특사단을 슬슬 발표해 나갈 텐데요. 주요국 특사단은 아직 면담이 확정이 안 돼서 이번 주에 발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어디 언론에 나와서 제가
추가로 여쭙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9월로 예정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불참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까? 글쎄 그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결정됐다기보다는 네. 주변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참석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제안도 있고 참석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조언도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정확한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에이펙 참석하는 거는 가닥이 잡힌 거죠. 현재까지는 불참하겠다는 통보는 없으니까 네.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대해서 항의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네. 우수석이 직접 받았는데 당시 뭐 사안 받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야당의 대표단이 대통령실 앞에 왔을 때 정무수석이 직접 나가서 항의 사안을 받은 적은 없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간 이유는 그 특합비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일부 또 일리가 있고 또 더운데 거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직접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다 싶어서 또 나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작년에 특합비를 깎았다가 올해 다시 복원했으니 조금 뭐 죄송한 건 사실이죠. 근데 사실 여기 운영을 해보니까 네. 특합비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양해 말씀 좀 드리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꾸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네. 항의하러 오셨지만 그래도 제가 성의 있게 가서 대답도 하고 맞이하니까 싫어하시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결국 이제 소통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 권력구조와 선거제 개편 등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언제쯤 어떤 형태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개헌 논의는 지금 저희 대통령실 안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어서 네. 지금 뭐 일단 국가를 정상화하는 쪽에 또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는 쪽에 워낙 더 주목을 하고 있어서요. 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 공약의 개헌 얘기가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논의를 지켜보면서 또 대통령실의 입장도 정리해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대통령실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자평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제가 볼 땐 대통령이 정말로 아주 바쁘게, 그러니까 워커홀릭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거의 매 사안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그 지시사항이 빠르게 이행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네. 이제 국무총리도 임명이 됐고 이제 내각이 좀 구성이 되면 대통령이 하시는 일의 한 50% 이상은 국무총리와 내각으로 이양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네. 좀 더 큰 국가적 과제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뭐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활동했던 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네. 어떻게 우수장님도 몸무게 좀 빠지셨습니까? 저도 한 2kg 빠졌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 대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이재명 정부 이번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낭만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여러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초대 내각의 현역 의원이 9명입니다. 현역 불패 이번에도 통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통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 다음에 근자에 특히 전 정부의 인사청문회라는 그 과정이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관례가 만들어졌고 더더욱이 네. 그 과정에도 공직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강요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드러나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어떤 인사청문회의 어떤 그 전략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하나는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과거의 어떤 방식으로 타성해져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데 적어도 낙마를 목표로 한다면은
도덕적으로나 자질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더 앞서 있거나 더 높아야 되는데 실제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전엄하게 그 후보자들을 꾸짖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줄 수 있을 만큼 윤리적으로나 자질이라고 우위를 점하지 못하다 보니 네. 파괴력이 약하다 이래 보여집니다. 김현정 의원님,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각 인선을 해보니 대통령 눈이 너무 높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그 페이스북 글 읽었는데요. 참 그 상황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랑 정무위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평상시에 되게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각을 인선하는 과정에서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대번에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렵게 인선을 했는데 또 어렵게 인선된 분은 대통령께서 좀 더 고민해 보자라고 또 얘기해서 더 이제 어려웠다는 그런 호소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내각을 인선한 만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네. 흠만 보지 말고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인선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장점들도 좀 봐달라 이렇게 좀 호소하는 측면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여야가 청문회에서 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등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청문회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어떤 것으로 보세요? 네, 이번 주 갤럽 조사를 보니까 갤럽에서 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고 물어봤더니 탈세와 재산 증식 이 부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응답이 한 것이 가장 높았고요. 네. 그다음은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여러 논란들을 보면은 이런 돈 문제보다는 이게 국민적 정서를 좀 건드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들의 도덕적 문제. 근데 이 도덕적 잣대라는 거는 이게 상당히 이제 주관적이거든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법에 혹시나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은 몇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넘기고 있습니다만은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은 평가를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전통적으로 잘하는 쇼잉에 대해서도 역시 놓치지 않고 그 뭐 고생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는 또 대단히 또 탁월해요. 그걸 홍보하는 쇼잉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부처 인사 내정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내일부터 당장 청문회가 되는데 이게 청문회 이제 인사가 왜 만사라고 그러겠습니까? 인사는 국정 운영 기조의 사실상 메시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뭐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든지 또 교육부 총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자들 논문 표절 문제도 크게 야기돼 있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청소년 문제 또 아동 가정의 문제를 가장 중시해야 될 그런 수장 입장에서 갑질의 또 대상으로서 이렇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보좌진으로부터 사실상 보좌진들도 그만둔 보좌진이라도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잘 되면 장관 되면은 축하해주고 뒷받침해주기 노력하는데 네. 이런 사람 장관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들과 함께 호소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뭐 우상호 수석께서도 뭐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지만은 뭐 또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시하면서 네. 뭐 내정이 했다고 해서 100% 다 또 임명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이건 위험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낙마를 시키실 분은 이제 국민 정서를 고려한 그런 또 판단도 할 줄 알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또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논문 관련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내 논문이다 이런 이제 해명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문회 과정을 한번 지켜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현정 의원님, 네. 양당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박찬대 의원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는데 서로 이제 명심의 적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역 의원이시니까 어느 분이 유리하냐 뭐 이런 질문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판세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 좀 앞서가고 박찬대 이제 의원이 뒤따라가는 그런 형국인데 결국은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한 우리 120만의 권리당원들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명심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라고 하셨고 누가 되어도 재밌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심은 두 후보에게 같이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 두 후보가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계속 여기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두 분이 내걸고 있는 공약들도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네.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그리고 내란 종식과 민생 입법 등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 당원들이 봤을 때에는 어느 후보가 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의 그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을 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그 당대표를 뽑는 기준이 네. 그 당원 70%, 여론조사 30%인데 여론조사도 결국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당원들의 표심이 이제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행인 것은 그 두 분이 그 동갑내기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그 나중에 그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두 분이서 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선거 경쟁이라는 게 꼭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후유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이렇게 명심을 얻고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후보 등록 첫 주말 어제 두 후보 모두 첫 순회 경선지죠. 충청권을 돌면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남은 견성까지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종합해 보면 정청래 후보가 약간 앞서는 걸로 나오고 또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앞서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당원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 사법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을 누가 더 빨리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더 적임자일까를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거는 이제 호남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호남이 가장 많은 지금 당원 수가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어떻게 어떤 후보에게 표심이 흔들리냐에 따라서 저는 차기 당 대표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8월로 가닥이 잡힌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대진표 윤곽이 어떨지도 관심인데요. 지난 대선 경선은 리턴 매치가 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젊은 또 주자들이 나설지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리턴 매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주류 진영에서 당권 주자로 내세울 인물이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상황이 그러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와 한동훈 두 분이 지난 대선에 이어 다시 한번 리턴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리턴 매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한동훈 이 대표 이제 여기 전 대표의 경우는 다시 대표를 맡았을 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친윤 주류 세력과의 갈등 관계에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또 당의 변화의 개혁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성과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또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광역단체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대표를 맡았을 때 그 행보가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쨌든 당대표 나가면 이겨야 되는데 김문수 전 장관이 지난 대선 후보로 41.2%의 득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심, 즉 책임 당원의 어떤 장악력이 좀 더 높아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경선 후보할 때보다도 아마 당심은 좀 더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선 가능성도 지난만큼 이 경선보다도 그만큼 더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리턴 매치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유력하다 손치더라도 당의 내에서 또는 외에서 당의 변화 혁신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 포스트 그 리더십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이 누구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아마 그게 제일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국민의힘 당내 개혁이 절실한 와중에 이게 정작 개혁 동력은 약해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도 각자 그 SNS에 메시지만 낼 뿐 뭐 공동 행동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갈 개연성이 있습니까? 저는 뭐 그 이전에 지금 이제 윤희숙 그 혁신위원회가 네. 제대로 된 혁신을 이뤄내야만 8, 19일로 예정되고 있는 이 전당대회가 혁신 전당대회로서 새로운 또 야당으로서 당의 체질 변화를 진정으로 이뤄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 혁신위원회를 요 앞에 이제 김용태 이제 그 청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계획안을 용두사미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 그 인적 청산을 먼저 이제 시도했지만은 그게 이제 또 당의 주류 핵심 세력들에 의해서 비토당해져 버리고 네. 송은석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사실상 그걸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 다시 이제 국민 따가운 여론과 또 당원들의 그런 질타 속에서도 출발한 지금 현재 윤희숙 그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도 살았지만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관 참시하더라도 자신들은 손대지 마라. 네. 그게 이제 친윤 핵심 세력들의 그 기반은 손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적 청산 없는 이 혁신을 과연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면 왜 이 인적 청산을 시도하지 못하느냐? 지금 현재 당내 그 현역 의원들 분포가 영남 의원들 중심이고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본 공천에 대한 그 쉽게 말하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행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출신의 의원들이라도 좀 많으면은 뭐 당내 좀 변화와 혁신을 갖다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이 진정어린 자정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지금 현재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뭐 흔히 말하는 비준우 연합 뭐 이런 세력을 통해 가지고 그럼 당권을 갖다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새로운 합리적 보수의 정당으로 그런 기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정치적 결합 이걸 중간에서 좀 누군가 역할도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자발적으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네. 김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3대 특검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3대 특검 동시다발적 수사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경로는 없었다던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를 이제 180도 뒤집는 진술을 했다고 하던데요.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고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23년도 7월 달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를 해왔거든요. 수사가 많이 지금 진전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가 없었다라고 했던 김태호 그 차장이 경로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바꿨기 때문에 그 경로 이후에 그 이제 경찰로의 그 수사 기록이 이첩되는 것이 번복되고 그리고 700에 8080이라는 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던 그런 것들이 언론 보도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사실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박정훈 대령이 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또 반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국방농단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이런 그 외압에 그러니까 그 경로한 이후에 실제로 그 이첩을 보류하게 만든 지시한 사람인지 여부하고 또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외압의 실체, 네. 수사 외압을 행한 사람이 누구고 또 그것을 누가 봐줬는지에 대한 것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는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진술을 180도 바꾼 사람은 또 있다고 하던데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를 부인하던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죠. 내란 특검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성공한 배경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2.3 비상계엄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일인데 네. 아무리 대통령실 경호처장이고 뭐 또 안보비서관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한 사실 그 자체를 끝까지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그 책임을 지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서는 뭐 그때 그 상황을 제대로 이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그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하는 그 위기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헌적 불법 부당한 그런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자신들도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특검에서도 이제 이 국민들이 특검 이 법률을 만든 이상 또 특검은 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정 노력과 변화의 쇄신이 지금 현재 이 특검과 함께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네. 김현정 의원님, 네. 내란 특검팀은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계속 불응하더라도 구치소 방문 조사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네. 불출석 시 강제 구인까지도 염두에 둔 걸까요? 저는 조은석 특검은 충분히 그것까지도 감안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네. 조은석 특검이 새 특검 중에 가장 빠르게 수사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구속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수의 뿔처럼 정말 직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고민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그 피고인 입장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구인하기 전에 이제 자진해서 출석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전에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 집행할 때에는 본인이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을 그 동원해가지고 이제 체포를 이제 막기도 했지만 지금은 네. 뭐 그렇게 방패막이 할 어떠한 방법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만 이제 그렇게 조사한 이후에 조사할 때 이제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동안의 법꾸라지 행태들 많이 보여온 것을 봤을 때는 구속적 부심, 그 신청 등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네. 정말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는 좀 모든 본인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란 숙의 우두머리로서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에 좀 응하고 해서 국민들한테 사과 반성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 등 지병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독방에 에어컨을 놔달라 이런 지지자들의 항의도 있다고 하는데 전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 국민들 정서를 갖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법과 관련해서 법 의식과 관련해서 아주 강한 정서가 누구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 대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재수자나 또는 이렇게 이 구속이 되어 있을 때 이와 다른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특히 전직 두 대통령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 이런 전직 대통령하고 다른 지금 차별 대우로서 냉난방 시설이 잠복되었다면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해서 이렇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를 더 약화시키고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을 더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미연 소장님, 김계리 변호사는 SNS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고 지지자들의 동참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나와 아내의 사람들 연락이 끊겼다라면서
변호사 구인난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국민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7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요. 반대 의견은 23%에 불과했는데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는 발언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국의 대통령을 하신 분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잘하시지. 좀 잘하시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말을 하는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동정심보다는 저는 더 분노가 이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냥 국민들이 한마디로 구속에 찬성하는 의견이 71%에 달하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네.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다가가는 걸까요? 민주당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18명 빼고 다 수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간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네요.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그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이제 당시에 원대가 이제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이어서 임종득 그리고 윤상현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니까 갑자기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본인들이 그 전에 했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고 또 죄 없으면 수사받으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분명하게 공수처 그 체포영장 하는데 그 한남동 간조 앞에 45명의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 체포영장 하는 거에 대한 방해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또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네. 누가 봐도 계엄에 동조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지 그걸 정치보복이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론으로 좀 짚어보죠. 홍영식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NBS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 주간 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사안은 어떤 겁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 그 취임 이후 지지율이 최고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씩 빠집니다. 그래서 우하향 이 기조를 보이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우하향보다는 우상향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현 시점에서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도 오히려 더 오른 이런 조짐의 가장 큰 원인은 한 뭐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국정 운영의 중심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속도감 있는 어떤 집행, 즉 행정의 효용감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세 번째는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운영 방식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른 어떤 소통 이런 모습, 즉 국정 운영 방식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던 요인은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국민들을 상대로 소비 쿠폰 이것을 집행을 저게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골목 민생 경제 살리기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인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미연 소장님, MBS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공직 인사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인선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 인선을 좀 하면요. 지난 정권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좀 젊고 그리고 정치인뿐 아니라 기업인들도 많이 참여시키고 그리고 상당히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 인사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는데 특히 이제 뭐 이런 문항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별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못했다는 응답이 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그러나 중도층에서 보면요 63%
전체 평균보다 한 3%포인트 더 높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아마 이런 조사가 이런 민심이 이번 장관 인선에 그 청문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 국민 정서를 좀 건드릴 수 있는 뭐 갑질 의혹이라든가 뭐 이런 문항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대응 능력을 또 국민들이 상당히 또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이런 좀 대응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다라는 의견이 55%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향후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금융당국에서 조치한 그 주택담보대출 6억 원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효과가 지금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네. 이 금융 규제 대책은 사실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효과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또 다른 수요 억제책이라든지 공급 대책 등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도 그 기존 이제 새로 신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3기 신도시에 대해 속도를 좀 속도감 있게 높이는, 하겠다. 그리고 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수도권의 집값 과열에 대한 대책도 있지만 또 제가 있는 그 평택 같은 경우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데에서는 또 거기에 특성에 맞는 핀셋 규제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갤럽 MBS 조사 결과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습니다. 뭐 갤럽 조사에서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밀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12.3 불법 부당하고 위헌적인 그런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은 자신을 그 따르는 측근 추종 세력들은 여전히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당의 주류로서 그러니까 당의 변화와 혁신 쇄신을 가로막는 어떤 그런 뭐 정치 행태 이상 이하도 아니죠. 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당의 지도부가 또 선출되는 것도 여전히 친윤 핵심 세력들의 그 영향력에서 또 선출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름 김용태 앞에 비대위원장은 5대 개혁을 통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좀 해보고자 했지만은 그것도 이제 가로막혀버리고 그다음에 송원석 지금 현재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또 비대위원장 뭐 지금 상황으로 좀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핵심을 꾸려 나가고 있지만은 뭐 여기서 핵심은 인적 청산이라는 것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파면 결정 그리고 탈당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측근 세력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변화된 야당의 모습으로서 민주당 이재명 막 그런 대통령과 또 과도한 입법 권력 여대 야수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원천적인 지금 현재 자정 변화의 노력을 국민의힘이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야당의 목소리가 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은 국민적 지지와 또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 야당은 뭐 사실상 야당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네. 오늘 내용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